반갑습니다. 오늘도 전기차 산업 관련 흥미로운 소식이 많이 나왔으며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뉴스도 많은 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리막에서 신규 로보택시 프로토타입인 베른을 공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리막 CEO인 마테 리막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엄청난 천재 엔지니어이지만 인지도 측면에서는 조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또 일론 같은 경우는 천재 엔지니어이자 비즈니스를 키우는 능력도 동시에 특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리막 같은 경우는 이 엔지니어 쪽의 능력치가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막에서 로보택시 프로토타입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내용은 탑기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는데 리막에서 만든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하이퍼 전기차들, 과거 니베라도 있었죠. 이런 엄청난 하이퍼카를 벌써 만든 게 리막입니다. 그리고 이 마테 리막이라는 또 천재 엔지니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로보택시 어느 정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같은 천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를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모빌아이 라이브 플랫폼을 사용한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탑기어 영상에서도 라이다 6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고 있는 FSD가 아닌 모빌아이라는 다른 곳을 채택한 점은 조금 아쉬운 선택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빌아이 같은 경우 규칙 기반 자율주행과 함께 부분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그 누구도 성취한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엔투엔드 자율주행이 전체이든 일부이든 규칙 기반을 적용하는 자율주행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게 실증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모빌아이 플랫폼을 활용한다라고 밝혔는데 또 추후에는 테슬라 FSD 라이센싱 가능성 역시 열려 있다라고 보며 한 기업이 테슬라 FSD 라이센싱을 시작하면 역시 도미노처럼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라이센싱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FSD 12.4.2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12.4.2 버전이 내부적으로 내일부터 테스팅이 시작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12.4.2는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높은 안전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12.4.1 같은 경우 5배에서 10배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전에 밝혔는데 아직까지 대규모 일반 배포가 되지 않았다는 점, 소규모 배포가 되었을 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점이 생겼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12.4.2로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엔투엔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많이 눈에 띈 게 사실이며 이전 인공지능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향상된 거 역시 사실입니다. 다만 12.4.1 같은 경우 모델을 전체 다 다시 트레이닝하다 보니까 엔투엔드 인공지능의 가장 큰 단점이 블랙박스가 커진다라는 것이고 이 블랙박스가 커짐에 따라서 이전의 문제는 잘 해결했는데 원래 없던 문제가 생기는 게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FSD 성능이 개선이 되면 될수록 잘하는 부분은 많아지고 못하는 부분은 일부이기 때문에 그 일부 못하는 부분을 개선시키는 데 초점을 두다 보면 블랙박스 안에서 예전에 잘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일부 보였다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이렇게 엔투엔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큰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유일하게 엔투엔드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진행하는 테슬라에서 앞으로 주요 역량이 새로운 버전을 만들 때 이전 버전에서 잘하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검증 과정이 아주 중요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만 본다면 12.4.1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버전이었는데 아직 대규모 배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잘 해결하고 일론이 밝혔던 12.4 이후 버전부터 5배에서 10배의 개선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테슬라 FSD 가치 평가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동시에 폴 마스카랄로그 씨께서 이번에 12.4.2 같은 경우 주말에 배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겼고 여기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는 안전대행이 없다면은
주말에 배포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 샤오펑 CEO 같은 경우 FSD 버전 12.3.6을 타면서 테슬라를 칭찬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영상에서 테슬라가 아주 뛰어난 자율주행을 보이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런 영상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와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BYD의 한 차주가 본인의 차를 산업 쓰레기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왜 본인의 차를 산업 쓰레기라고 불렀냐면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시동을 꺼도 시트가 계속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국어는 못하지만 이 손가락 삿대질과 어투만 본다 하더라도 왜 산업 쓰레기라고 불렀는지 이 차주분의 감정이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이 자동차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고 흥미롭게도 바로 폭스바겐과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제 전기차 시장에 난리가 났었죠. 바로 폭스바겐이 리비안과 함께 조인트 벤처를 만들며 처음에 조인트 벤처가 시작되면 10억 달러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나누어서 40억 달러, 총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 적자 폭도 아주 큰 기업이었는데 왜 폭스바겐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기도 하였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제시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한 이유는 바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무엇이 절박하였는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 카리아드라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운영을 하였는데 4년 동안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였습니다. 얼마를 투자하였는가? 영업 손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누적 손실이 6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4년 동안 60억 달러를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고 6,000명의 전문가를 고용해 봤는데 차량 소프트웨어가 버그로 가득 차 있고 일부 모델이 출시가 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소프트웨어가 나왔다. 라는 것입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역량과 함께 소프트웨어 능력 부재라는 절박함에서 리비안에 투자를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 분석,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테슬라는 바로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절대 강자라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스택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완벽한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 역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과 아주 크게 차별화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현재 중국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분기 말 푸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도가 너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전에 진행되었던 14%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차량 인도에 차질을 보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과거에 해고하였던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중국 내부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을 전한 중국 현지 매체는 지에미안이며 새롭게 고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비스와 판매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분기 말 푸시 웨이브와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밖에 테슬라의 유럽 내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국가 같은 경우 유럽 내에서 매일마다 판매량이 몇 대인지 보고가 되는 국가인데 이 국가들의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판매량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중국 내 판매량인데 테슬라가 속한 럭셔리 차량 부분 안에서 내연차 럭셔리 차량을 판매하는 메르세데스, BMW, 아우디와의 판매량을 비교한 것입니다. 올해 초를 보게 되면은 테슬라의 판매량이 다른 외국 브랜드 내연차 판매량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비슷한 흐름을 타고 조금 더 많이 판매를 하다가 또 다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럭셔리카를 판매하는 외국 브랜드와 비교하게 되면 그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 역시 상당히 재미난 점이 됩니다. 독일의 럭셔리 차량과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격차를 보여주는 시점이 내연차와 전기차 사이의 격차가 더 커지는 시점이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 밖에 이번 2분기 테슬라에서는 사이버 트럭에 기반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2024년 4월 17일 총 인도된 사이버 트럭은 3,878대이며
2024년 6월 19일 인도된 사이버 트럭은 11,688대입니다. 이 총 9주 동안 7,810대의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간단한 평균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매주 867대의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되는 것이고, 이걸 이번 분기에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최소한 11,000대의 사이버 트럭이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000대의 사이버 트럭만 본다 하더라도 벌써 F-150 라이트닝보다 더욱 더 많이 인도가 되어서 전기차 픽업 트럭에서 테슬라가 1등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1,000대라는 것은 최소치입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 매 주마다 생산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1,100대 이상의 생산 능력과 인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11,000대 같은 경우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대한 것이고, 실제 2분기 사이버 트럭 인도량 같은 경우는 15,000대 내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이버 트럭 때문에 테슬라의 EPS가 낮아지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무려 두 번째 분기부터 사실상 EPS에 플러스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또 그 밖에 에너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메가팩은 다양한 주에서 추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리조나에서도 1360메가와트시의 메가팩을 확보하여서 여름 동안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배터리 부분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CATL에서 주류 전기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높은 배터리를 2027년에서 2028년까지 만들어서 전기 항공기에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배터리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산업까지 확대가 되게 된다면 배터리 생산 규모는 더 커지게 되고 혁신의 속도 역시 더 빨라지게 되며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가격 역시 추가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또 누리고 있는 배터리 가격 인하로 인한 원가 절감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뉴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기가 텍사스의 사진입니다. 마치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 오늘 조그마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쓰레기를 실은 트레일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화재 같은 경우 금방 진압이 되었으며 손실이나 인명피해 없이 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밖에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사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서 8억 4,300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 본인의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송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기술에 초점을 맞춘 스페이스X는 이런 큰 규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맺은 계약 같은 경우 2030년 운영이 종료되는 국제우주정거장을 다시 지구로 끌어내리면서 철거하는 미션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무리 다른 사람의 바지 뒷가랑이를 잡고 못 가게 막으려 해도 기술력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스페이스X뿐만이 아니라 일론이 가진 모든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시기가 2030년이고 또 사람이 다치지 않는 곳으로 해양으로 떨어뜨려서 폐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 미국과 유럽 다양한 국가들이 모두 다 협력을 해서 만들었던 국제우주정거장인데, 이렇게 국제우주정거장이 폐기가 되고 나면은 중국만 우주정거장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번 국제우주정거장이 폐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뒤를 이을 우주정거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 작년에 적었던 글인데, 바로 스페이스X가 중심이 되어서 미국에서 새로운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 같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 예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2028년 2분기 스페이스X, 이 스타쉽 본체 자체를 장기 거주가 가능한 모듈로서 활용한다라는 프로젝트가 벌써 진행 중이었고, 또 역시 미래 국제 우주 정거장 건설에도 스페이스X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스타링크 역시
기술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엄청난 수준의 태양 폭풍이 쳤지만 평균적으로 1분 미만의 중단을 스타링크 사용자들이 경험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단기적으로 보면은 무언가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무언가 많이 요동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 주요 핵심 산업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